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0장 노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독점적 노조와 관련한 효율적인 교섭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하게 효율적인 계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464페이지에. 자, 이쪽이 이제 고용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달러로 표현한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원래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P점이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됐었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Z점이 제일 끝에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요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계약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계약곡선. 효율적인 교섭을 나타내는 계약곡선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Z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거기 그림을 보면 Z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Z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Z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자, 거기 무차별 곡선과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 더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등이운선이죠. 파이 Z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도 이렇게 돼 있어요. U 스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Z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무차별 곡선은 여기 Z에 해당하는 UZ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UZ. 그리고 등이운선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이 그냥 따로 스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Z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가 일반적인데 강하게 효율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 다시 볼게요. 자, 흥미로운 계약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곡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다시 앞에 첫 번째 줄. 이때 노조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수직의 계약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조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수직선상이 바로 계약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Z의 계약곡선의 형태가 보니까 곡선의 형태가 수직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 네, 이해되시겠죠? 자, 기업은 노조가 있든 없든 무관하게 동일한 숫자의 근로자 이 스타를 이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므로 기업은 노조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계약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사 간 타결된 계약은 이게 바로 스트롱리해서 강하게 효율적인 계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강하게 효율적인 계약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노조 기업이 경쟁시장 수준의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P점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고용을 더 많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 곡선은 어떤 계약 곡선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과잉 고용이 되는 거잖아. 과잉 고용. 그리고 디맨드 곡선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과소 고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고용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이 되면 P점 바로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용이 효율적인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의 계약 곡선 상에서 타결된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고용이 어떻게 돼 있다? 고용 수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용 수준이 동일해요. 고용 수준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산출량 수 역시 기업의 산출량도 효율적인 수준에서
동일해요. 산출량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결과 수직의 계약 곡선은 실질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파이가 노사 간에 나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묘사한대요. 기업의 이유는 확실히 수직의 PZ상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어느 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P, Q, 여기 보시면 Q, 여기 보시면 R, 여기 보시면 Z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P점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P점에서는 기업이 초과이윤을 다 가져가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선 여기 극단적인 점 P점 보시면 기업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 끝에 보시면 Z점이 있어요. 여기는 노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P에서 Z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업의 이윤보다 노조가 이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어떤 지대는 감소하고 자, 노조가 지대를 조금씩 가져가요. 노조가의 지대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Z까지 가게 되면 노조가 모든 지대를 다 가져가게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수직의 계약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동일한 파이를 쪼개는 방법 하나를 정하는 문제와 같다. 파이가 있을 때 기업이 다 가져가냐? 노조가 다 가져가냐? 이게 반띵이냐?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효율적 계약이란 용어는 계약곡선이 수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약곡선상의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 우상향하는 계약곡선상의 임금 고용 조합들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들 조합이 노사 간 협상의 모든 기회들을 전부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제 효율적이라고 이제 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은 강하게 효율적인 그렇게 또 차별화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들 이외에 다른 임금 고용 조합들의 상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할 때만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효율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파리토 효율의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야. 희생. 이게 피해야, 피해. 희생을 주지 않고는 자신이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득 증가가 불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은 거기 보시면은 여기 다시 말해서 요거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이들 효율적인 임금 고용 조합을 배분하는 의미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 계약은 기업 내 그리고 유노조 부분과 무노조 부분 사이에 노동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노조 기업은 만약에 노조가 없었더라면 고용했을 더 많은 고용을 노조가 있어가지고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의 계약곡선상에 있는 임금 고용 조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효율적이다. 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데 효율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의미에서 강하게 효율적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수직인 경우는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수직인 경우 여기 PZ의 계약곡선상에 있는 게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요. 수직인 경우.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이 조합은 노사 간 모두 가능한 협상 기회들을 다 포괄합니다. 노사 간에 거기 보시면 모든 가능한 협상 기회를 포괄하게 됩니다. 협상 기회를 포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째, 기업은 적절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는 노동의 배분을 왜곡하지 않으며 자, 다시요. 기업은
자,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고용만큼을 다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한이 최적입니다. 적절한, 최적, 네, 거기 나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근로자 수를 고용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노동의 배분을 왜곡하지 않으며, 그래서 고용해, 노동의 고용을 왜곡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따라서 사중 손실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 과소과다하게 되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계약에 관한 증거가 있는가?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효율적인 계약과 관련된 게 PZ가 수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효율적 계약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증거 이렇게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약 곡선은 노조와 기업이 임금과 고용에서 협상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둘이 협상, 교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많은 가능성이 계약 곡선상의 한 점으로 접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노사 간에 협상 가능한 기회를 포괄하게 되는 게 요게 계약 곡선의 의미야.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한 점, 그게 계약 곡선상의 한 점을 가지고 이제 선택 포인트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 곡선 중에서 어디에 선택합니까? P, Q, R, Z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는 여기 기업이 모든 걸 가져가냐, 노조가 모든 걸 가져가냐, P, Q, R, Z잖아요. Q, R, Z. 어느 점이 됩니까? 이 스펙트럼 중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교섭에 참가하는 협상 기업들의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협상력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협상력은 또한 회사와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조건, 파업이 장기화될 때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이 협상력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있냐, 노조에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파업이 장기화되면 노조가 조합원들을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제안을 수용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조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규제하는 법적 여건, 이런 것들. 또 협상 과정을 다룬 여러 가지 단체 협상 과정에서 모형 중에서 계약 곡선상의 특정한 점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이 딱 보여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협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협상력이 그 결정돼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냥 바로 획일적인 모형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효율적 계약을 다룬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협상 과정이 두 번째 달러 첫 번째 줄입니다. 어떻게 종료되는지와는 무관하게 기업과 노조의 양측은 수요 곡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결론은 뭐냐면 수요 곡선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많은 실증 연구들이 증거를 찾고 있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거기 밑에 쭉 나와 있고, 관련된 밑에 연구 논문들이 레퍼런스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그 지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인 거, 이렇게 수직되는 거 찾을 수 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아직 뭐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거는 뭐 약간 실증적인 연구니까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파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가 이제 협상을 하다가 잘 뭐가 안 맞으면 이제 파업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줄에 경제학자들은 왜 파업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파업은 무슨 말인지 알고,
발생 이유, 원인에 대해서 이게 사실 뭐 똑부러지는 원인은 얘기하기가 그렇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거기 보시면 노사 간에 나눌 수 있는 지대의 가치가 $100입니다. 이게 지대야, 지대. 지대가 $100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사가 이걸 나누게 되죠. 노와 사가 이걸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하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림 10-9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수평이 회사의 지대야. 회사가 가져가는 지대가 되고요. 여기는 노조가 가져가게 되는 지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이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둘이 놀아갔는데 노조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10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회사는 하나도 못 갖게 되고요. 자, 반면에 쭉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역시 $100인데 이거는 회사가 모든 걸 다 갖게 되고 노조가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RU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노조가 75를 갖게 되고요. 회사가 25를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 스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서로 반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전체 $100를 반반 이렇게 놀아갖게 되고요. RF다라고 하면 펌이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펌, 기업이 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75와 여기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위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타내는 것은 요거요. 우하향하는 직선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대가 분배될 수 있는 분배 가능한 지대의 네, 분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입니다. 나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자, RF가 의미하는 방식으로 회사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노조는 어떤 걸 주장합니까? 노조는 이걸 주장해요. 노조의 주장. 이해 가시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주장.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쪽에게도 양쪽에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75를 갖고 둘 다 75, 뭐 이게 만약에 75 합한 150이 있게 되면은 이건 둘 다 좋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됩니다. 예, 서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욕심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다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파업은 비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업은 네, 비용을 야기해요. 비용을 발생시켜요. 야기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어떤 비용을 야기합니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고요.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고객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고객을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중에게 널려진 파업은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켜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로자들은 임금을 손해보고요. 기업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은 임금을 손해봅니다. 임금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심지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결과 나눌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비용을 야기해서 파이의 크기가 총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의 총 크기를 할게요. 파이의 총 크기가 작아집니다.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100만큼의 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작아지게 되고 양측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S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S에서 합의를 보게 돼요. 자, S라는 합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야 거기 그림 보시면 40과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40과 40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40달러, 40달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40과 40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파업의 결과 회사가 얻은 파이 조각은 노조가 양보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의 주장으로 25까지밖에 갈 수 없을 텐데 25보다는 40이 좀 크고요. 노조 입장에서도 기업에게 까딱 정신줄 놓다가 당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25를 얻을 수 있는데 25보다는 좀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면 자, 회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노조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노조는 모두 승리를 이렇게 외쳐요. 주장을 해. 사실은 이게 최악의 상태보다는 덜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승리는 했는데 공허해. 주장. 근데 but 공허한 승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허한 승리가 된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측이 최종 결과를 예측했다면 그들은 파업이 있은 다음에 그 결과와 비교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다른 분배안. 예를 들면 R에 해당하는 왜 공허합니까? 라고 하면 닥쳤던 개와 비슷하게 R 스타는 더 나은 상태가 있었죠.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 S점에서 합의를 했지만 더 나은 상태. 이게 협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건데 그걸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라는 것은 S점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하향하는 직선상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했지만 공허한 승리라고 외치게 되는데 합의를 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양측이 파업의 비용과 가능한 한 결과에 대해서 꽤 좋은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모르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지만 약간 잘 몰라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와 노조는 파업 이전에 미리 파업 이후의 결과에 합의하고 파업에 수반하는 비용을 절약해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점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협조 시 얻게 되는 거야. 둘이 협조 시 얻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지대가 될 텐데 이게 협조적인 행위를 했을 때보다 서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파이 자체가 싸우다가 흘리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파업은 이와 같은 비합리성, 이것을 힉스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힉스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해요. 패러독스.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가 부족한 거야.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전성으로 인해 네, 협조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비협조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해 공허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 공허한 승리를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을 승리를 얻는 비합리성 이렇게요. 비합리성. 나름대로는 우리가 혹시 경제학 원론 하신 분들은 죄인의 딜레마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상태가 갈 수 있는데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파업과 비대칭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 파업과 비대칭 정보예요. 지금 얘기한 힉스 패러독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업과 비대칭 정보 요거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힉스 패러독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발한 모형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가장 요거 이 패러독스를 벗어나야죠. 이거를 탈출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로자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의 크기와 회사가 양보할 용의가 있는 몫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합니까? 비대칭 정보가 왜 어떤 게 정보가 비대칭입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은 아는데 근로자들은 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사가 얼마까지 양보할 것인가? 거기 보시면은 비합리적으로 낙관적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게 되면 이길 거라고 보는 거야. 비합리적인 낙관론, 낙관적인 기대.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협상 테이블에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고요. 회사나 노조 근로자들은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들이 아는 것보다 파이의 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돼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수평축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파업 기간입니다. 파업 기간이 있고요. 자, 수직축에는 이제 달러 이렇게 있어요. 달러로 표현한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저항 곡선이 제시되어 있는데 파업 이전에 파업의 크기에 관한 불완전 정보 때문에 비대칭, 완전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노조는 아마도 비현실적인 최초 임금 W0를 요구한다. W0가 어디야? 여기까지 요구하는 거야. 야, 이만큼은 줘야지 하고 파업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요구했다가 파업이 발생하면서 지속되는 것은 노조에게 회사가 노조의 생각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재정 상태에 대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기업은 노조에게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재정 상태 악화의 시그널을 보내요. 악화라는 신호를 발송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노조가 자꾸 이제 조금씩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노조의 저항 곡선이 나와 있지만 회사가 자꾸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이로 하여금 노조는 자신의 요구를 완화하도록 독려합니다. 게다가 노조의 일반 조합원들은 긴 파업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좀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처음에는 비합리적으로 야, 우리가 노조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얘기가 돼요. 그래서 파업 기간이 길수록 또 노조는 이게 약간 낙관적인 기대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낙관적인 기대가 조금씩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가능한 한 임금이 자꾸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은 낮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노조의 저항 곡선이라 했는데 이렇게 하다 이제 어느 순간 이거 밑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미니멈 양보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노조의 저항 곡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조의 입장에서는 허용 가능한 한 양보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노조의 양보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수준을 나타낸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비현실적으로 처음엔 높은 임금을 제시했다가 비대칭 정부 하에서 노조의 최적 대응 방식이 점차 낮아지게 되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기업은 회사는 또 거짓말할 유인이 있습니다.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재정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데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또 거짓 정보를 또 흘려요. 노조가 파업을 실행해서 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끼치게 돼서 자꾸 위협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항상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작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조는 최초에 높은 임금을 요구해 처음에 쫙 세게 얘기했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뒤로 양보를 하게 되죠. 자, 회사는 초과지대를 벌어들이고 있고 파업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조의 임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조가 그 요구를 이렇게 완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파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사는 확실히 더 낮은 인건비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 파업 기간이 길수록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파업 기간이 길수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노조의 입장이에요. 노조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이제 파업 좀 접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파업 기간이 길수록 기업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기 보시면은 회사는 초기의 임금에 여기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지금 노조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노조의 입장이 자꾸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여기다 할까요? 기업 입장이라고 할게요. 입장은 원래 이제 노조가 거기 보시면은요. 아주 너무 과한 임금을 요구한단 말이죠. 자, 초기에 높은 임금을 요구할 때 굴복하는 경우에 이윤의 현재 가치와 파업이 한 기간 지속될 때 이윤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파업이 지속될 때 이윤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파업 기간은 좋아요, 나빠요? 쓰레기지. 임금은 좋아요, 나빠요?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거죠. 이해 가세요? 자, 우리 무차별 곡선 생각해 보시면 둘 다 쓰레기가 있으면 기업의 무차별 곡선이라 할까? 등이용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곡선이 등이용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등이용 곡선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이 A가 있고요. 파이 B가 있어. 가능한 한 이쪽으로 갈수록 이윤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파이 A와 파이 B가 있는데 파이 B가 이윤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서요. 회사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파업 기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극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태에 있을 때 등이용 곡선 거기 보시면 이게 파이 A가 되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P점을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파이 B가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최적 기간이라고 해서 타임, T 이렇게 있고 그때의 임금 표현에서 W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야, 우리 이거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이게 약간 느낌이 제약곡선이 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푼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어떤 선택이다, 최적 선택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목적식.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야, 기업은. 프라핏을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건데 자, 제약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약식.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노조의 저항 곡선이 제약식이 되는 거야.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의 저항 곡선을 보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개가 상충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회사가 너무 일찍 굴복하면, 그러니까 최적 파업 기간이에요, 이게. 요렇게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는 어떤 걸 구한다? 최적 파업 허용 기간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무 일찍 굴복하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을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면 그때 파업과 관련된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 기간이 너무 짧아도 좋지 않고 회사 입장에선 너무 길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파업 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등이용 곡선 파이 A와 파이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 A보다는 파이 B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등이용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목하게 그리게 되는 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우선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점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파이 A보다는 파이 B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 파이 B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적 파업 기간, 최적 임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밑에 파업 활동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비대칭 정보 모형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거 파업과 관련해서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대칭 정보 모형에서는 첫 번째 줄에 흥미로운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밑줄 치세요. 예를 들어 노조의 최초 요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W0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파업 기간과 발생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 최초의 제한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하면 회사는 노조원들이 인생의 뜨거운 맛을 배울 때까지 뭐야 지금 쟤네 장난해? 어디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우리가 그냥 다 니네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안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조가 종국적으로 낮은 임금에 협상을 타결할 용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점차 낮아질수록 파업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노조가 버틸 힘이 더 높아지면 그럼 노조는 우리도 뒤로 용인 안 해 해가지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길어진다. 이게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더 밑으로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파업 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게 끝이 올라가 봐. 이게 올라가면 이게 제약되는 거잖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이윤극대하는 선택점이 이게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선택점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요. 밑에 그 그림 10-11에 그림에 거기 나와 있는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거기 보시면 471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의 핵심적인 가정은 회사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비대칭 정보하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노조가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경우 파업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 주식의 가치 변동이 심한 경우 파업 가능성도 훨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가 재정 상태의 가치가 업앤다운 이게 심하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 될수록 투자자들, 근로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라져버린 생산물과 수익의 형태로 발생하는 파업의 비용은 세 번째 줄 보세요. 파업 활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과 관련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파업의 사적 비용이란 기업과 노조원들한테 직접 관련된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파업과 관련된 비용 생각해 보시면 파업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파이가 작아졌잖아. 이렇게 축소됐잖아. 여기 관련된 축소와 관련된 직접 비용이 있고요. 직접적인 사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과 노조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약간 외부성의 비용. 요거는 뭐냐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다 얘기합니다. 국민소득의 감소,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파업으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네거티브한 어떤 임팩트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점차 커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1959년에 발생한 또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16일간의 철강 파업을 종료시켜버렸고요. 최근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해서 뭐 거기 보시면 조항이 나와 있긴 하네요. 태프트 하틀리법 이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 폐쇄를 끝내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파업도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언제 파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조의 저항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의 등이용 곡선을 이용해서 최적 파업 기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조의 임금 효과 나와 있는데 노조의 임금 효과는 여기서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